안녕하세요. 참맛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틀 전 토요일에 방송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셨나요? 대구 총포사 주인 살인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범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챙겨봐 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사건은 제가 초창기에 여러 미숙함을 보이며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뤘던 사건입니다.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보긴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과거 영상으로 제작했던 사건이라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확실히 방송을 보니 제가 놓친 부분이 많더군요. 그리고 제 영상 속 일부 내용에 오류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혼자 자료를 모아 단순히 정보들을 크로스 체크하는 수준이어서 사실관계가 대립되는 정보가 있으면 더 많은 자료에서 언급한 정보를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오류 중 가장 큰 오류가 공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집한 자료 중에 은행 강도를 할 때 은행에 진입한 범인 외에 빨리 도주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이 있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단독범이라는 자료보다 더 많았던 터라 공범이 있다는 것을 사실 정보로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사실 확인을 위해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근래에 이 사건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다면 그런 오류를 미리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경찰 관계자분들이나 범죄 전문가분들이 확보한 자료, 또 그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언론에 비해서는 그 전문성이나 사실성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사실 정보 확인을 위해 개인선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본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남는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언가 답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사건을 깊게 파고들면 수없이 많은 의문점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두드러지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니 혹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은 지난 5월 25일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70회를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이 여전히 품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 생각해보죠.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인은 분명 엽총을 매우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온 것처럼 사냥 경험이 많은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강도 범행 당시 총탄을 한 발 쏘고 나서 바로바로 장전해 놓는 모습은 언제든 사냥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냥꾼의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엽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기 소지 허가증과 수렵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상한 것은 사건 당시 경찰이 엽총을 소지했다가 소지 허가를 갱신하지 않아 취소된 사람, 엽총 소지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람을 포함해 엽총 소지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혐의점이 있는 인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허점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당시 합법적으로 엽총을 소지한 1,400여 명 중 범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불법 총기를 가지고 사냥을 했던 것일까요? 다만 이 경우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총기에는 모두 총번이라는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자신의 총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행동은
말 그대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인이 불법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총포사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 총기는 그 자체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한 사냥꾼도 아니고 불법 총기를 이용해 사냥을 즐기던 인물도 아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그렇게 엽총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엽총으로 사용하는 수렴용 산탄총과 비슷한 산탄총을 다루는 클레이 사격 선수들이었습니다. 클레이 사격에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탄총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인은 클레이 사격을 통해 산탄총의 사용 방법을 익혔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당시 경찰들도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 100여 명의 사격 선수에 대해 수사를 했었습니다. 역시 성과는 없었죠. 그런데 사격 선수가 아니라 클레이 사격을 즐기는 동호인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클레이 사격은 다른 사격 종목에 비해 동호인 수가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수집하다 예상치 못한 난관과 마주쳤습니다. 클레이 사격 시 사용하는 산탄총과 범행에 사용한 엽총의 장전 방법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도 군인이나 특수부대원, 경찰들이 사용하는 총과는 완전히 다른 엽총의 장전 방식 때문에 이들이 범인일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클레이 사격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기를 이용해 누구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강도 범행 시 위험용으로 사용할 것인데도 굳이 그렇게 능숙해질 만큼 장전을 하고 총기를 다루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함께 들었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클레이 사격을 즐긴 인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다른 가능성은 범인이 총기 소지가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덜 엄격한 국가,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살며 사격을 즐기던 인물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다수의 사냥 경험을 가진 인물이 국내에 들어와서는 불상의 이유로 사냥을 즐기지 않았다면 국내에는 아무런 총기 소지에 관한 정보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신다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진 의문은 총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총포사에서 탈취한 것은 그저 총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다른 총포사에서 총탄이 분실되거나 탈취된 사건 사고는 없었던 상황. 그렇다면 범인이 총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범인은 총탄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지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행 법률을 살펴보니 1인당 400발 이하의 총탄은 수렴용으로 개인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에 사용한 총탄은 범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총탄일까요? 하지만 이 경우 앞서 이야기한 점과 모순이 되는 점이 발생합니다. 총탄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포사에 총기 소지 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범인은 앞서 살펴봤듯이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총탄을 구매할 수 없는 범인이 총탄을 가지고 있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불법적으로 총탄을 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범인 주변 인물들 중 수렵을 하는 인물에게서 따로 구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역시 불법이긴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의문은 갑자기 붕 뜬 3시간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범인이 은행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시각은 오후 3시 20분경. 이후 도주 차량을 버리고 불을 지른 시각은 오후 6시 10분쯤입니다. 도주 차량을 버린 곳은 범행을 저지른 은행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차로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 그런데 범인은 이곳으로 이동하는데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범행을 하고 도주하는 입장에서 범행 현장에서 최대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향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사건 발생 3시간 후 나타납니다. 범인은 3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당시 경찰은 범인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곳곳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은 이런 상황 때문에 돈을 다른 곳에 숨겨두고 이후 차량만 따로 처리한 것일까요? 갑자기 붕 뜬 이 3시간에 범인이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어지는 의문은 바로 공범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단독 범행이라고 드러난 것은 사실 은행강도 범행 후 차를 직접 몰고 도주한 부분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가방의 숫자가 2개뿐이라며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인 이상의 은행강도 범행에서 이번 범행보다 적은 금액을 턴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은행강도 이전의 범행과 은행강도 이후의 도주 과정에 공범이 없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 어쩌면 철저히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범행일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 차량을 훔칠 때부터 총포사 주인 살인, 은행 강도 등 일련의 범행을 실행하는 인물과 그때그때 주변을 감시하고 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구성된 2인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붕 뜬 3시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3시간 사이에 두 사람이 접선을 해서 한 명은 돈을 다른 곳으로 빼내고 다른 한 명은 차량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범인이 불을 지르고 달아난 도난 차량 내부에서 범행에 사용한 총기와 총탄, 옷 등과 함께 돈가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돈을 다른 곳으로 빼냈거나 다른 가방에 옮겨 담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과연 이 사건엔 공범이 있었을까요? 마지막 의문은 일련의 범행의 계획성과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범인은 11월 28일 차량 번호판을 훔치고 11월 30일 차량을 훔친 뒤 12월 7일 저녁 총포사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엽총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은행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까지 약 2주간 일련의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각각의 범행 사이에 왜 이렇게 텀을 뒀던 것일까요? 각각의 범행 사이의 시간 때문에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올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범행의 그림은 그려놨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각각의 범행 사이에 계획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범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범인은 약 2주간 1년의 범행 사이에 직장에 출퇴근을 했을까요? 은행 강도 범행이 낮 시간에 발생한 점을 보면 범인은 그날 연차를 쓴 것일까요? 아니면 고정적인 직업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이 사건은 숱한 의문점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단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완전 범죄로 남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기한 의문점들 외에도 이 사건이 품고 있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 혹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몽타주 속 얼굴을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키 170cm 초반의 남성으로 현재 5, 60대로 추정됩니다. 이 인물은 어디선가 우리 곁에서 평범을 가장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